네, 검찰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또다시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퇴와 탄핵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파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네.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김형주 전 더민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어쨌든 뭐 차은택 씨가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공소장에 대통령이 언급될 것이냐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5차까지 촛불 집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더 수사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검찰 발표. 예.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공범 범위는 권력남용과 강요죄 이런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내용만 보면은 뭐 지금 그 동안에 놀랐던 그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더 이상의 뭐 특별한 건 없겠지라고 하는 안도하는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검찰에서 지금 정조준하는 거는 결국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네. 뇌물죄가 결국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뇌물죄에 그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뇌물죄는 지난번에 헌재에서 탄핵을 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그 중에서도 중대한 것이 뭐냐라고 예시를 했을 때 그중에 이번에 해당되는 게 뇌물죄다 이렇게 예시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 검찰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이 사건을 탄핵으로 해서 관철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뇌물죄의 모든 것들을 종조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대기업들에 대해서 삼성은 국민연금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네. 또는 SK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자체는 지금 오늘 공소장 내용은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데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검찰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뇌물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그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수사 일자가 얼마 안 남았고 공을 이제 특검한테 넘길 텐데 특검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력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포괄적 뇌물죄, 그죠? 네. 그다음 제3자 뇌물죄 이렇게 되는데 당장은 지금 여러 가지 최순실 씨나 이런 분들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또 네. 대기업이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보면 마치 이렇게 피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바로 직접적인 뇌물죄를 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개인의 실제로 이제 탄핵 안에 보면 결국 국민들이 준 권력을 대통령이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부분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포괄적인 헌법 위배라는 쪽으로 더 국회에서의 탄핵안은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뇌물죄로까지 가기에는 좀 더 많이 지금 탄핵 소추라는 것 때문에 바로 검찰이 접근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어쨌든 탄핵이 된 이후에는 뇌물죄까지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그 광고사를 강탈하려다 실패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대면 조사의 중요성을 계속 누차 강조했습니다. 네. 29일 대면 조사 박 대통령 이번에는 이 말이라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해야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청와대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은 거부할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공정한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안 받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29일 날을 데드라인을 놓고 지금 검찰에서도 특검으로 이걸 넘기기 위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청와대에서 과연 이걸 받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거부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특별하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국 특검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을 아까 얘기했듯이 중립적이고 공정한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요청을 하는 검사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슨 근거로 혹시는 반대하지 않을지 이런 것이 관심이 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게 황제 조사 논란이 있었던 그 우병우 수석 보니까 오늘 차은택 씨 변호인이 차은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공관에서 김종 전 차관하고 만남을 했고 또 우병우 씨의 장모님과도 골프를 쳤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어쨌든 청와대의 어떤 이런 관리 시스템이 허술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병우 수석은 이제 황제 조사 논란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본인은 부인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사태를 방치하게 된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때가 2014년 5월입니다. 예. 실제로 골프를 칠 때는 6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오늘 차은택 같이 우병우 씨의 장모와 같이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순실에게 어떤 로비를 했는지까지 드러나는, 또 적나라하게 왜 우병우 수석이 말하자면 차은택과 최순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가. 그때부터 이미 시작해서 물론 수석이 될 때는 2015년까지 넘어갑니다만은 전체적인 고리가 확실하게 확보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김기춘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운영위에서 국회에 출석해서 아는 바가 없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2014년에 공간에서 비서실장 공간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완전히 거의 다 짜여져 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뺄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안정범 수석이나 최순실 또 김기춘 관계가 역사적으로 쭉 되풀이 봐서 이미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알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 다 언론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 김기춘, 우병우 모두에게 다 실제로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청와대에 입성하게 됐는데까지의 문제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의혹만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피의자 라인업의 어떤 그 명단들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기춘, 우병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좀 까다롭게 생각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출신에다가 실제로 임명권을 지금 검찰의 주요 보직들에 대한 임명을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검찰에서 정말 냉정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는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놔둬가지고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 정조준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그 모임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정 라인 그 사정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 행위가 인사와 사정이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 둘을 어떻게 장악하게 됐느냐. 거기 위에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어떤 올라타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차은택이 인사와 민정 그리고 결국 자기가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문화 쪽을 문화부 장관, 문화부 차관 여기를 같이 만나서 결국 공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이런 것들이 증명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모임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추가 혐의가 좀 적시된 만큼 향후 대통령 퇴진 운동이나 또 정치권의 탄핵 논의에 일종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중간 발표 났을 때 공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굉장히 당혹하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격분하고 이제 거의 어떤 멘붕 상태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역시 이제 공모 관계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만큼 검찰이 확고한 물증을 갖고 있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고 전체의 흐름이 어쨌든 국가의 분위기가 또 탄핵까지 가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순탄하게 사실 대통령의 피해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져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촛불 민심 어제 상당히 확인하셨죠. 같이 방송하셨지만 상당히 어제 횃불까지 등장을 했고요. 상당히 그러면서도 평화 기조가 유지됐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했는데 지지율도 이제 5%에서 더 빠질 게 있을까 싶었는데 더 빠지게 됐고 또 오늘 차은택 씨의 그 공소장에
공범 적시까지 된 상태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문신의 폭이 줄어든 건 뭐 이전부터 관한 사실이었고 더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좌심하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선택지가 어떤 게 선택의 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뭐 넓어보진 않지만 어떤 그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카드를 그동안에 그 아껴놨던 카드를 뭐 소진해버리고 마는 타임이 그때그때 뭐 우리가 카드 게임 하다 보면은 뭐 퀸, 킹, 에이스 이런 것들이 다 높지만 상대편이 더 높으면은 그 방향에서 그 쓸모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다 살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소진된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은 좀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결국 마지막에는 이 패를 덮어야 하는데, 포기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덮을까? 조용히 빠지는 건가, 아니면은 뭐 판을 뒤에 엎을 건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는데,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게 뭐 이선 후퇴를 하고 뭐 자연스럽게 하야를 하든지, 뭐 지금 국민들은 확실하게 하야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야를 하면 그 다음에 한 2개월 후에 새로운 지도부를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 이선 후퇴를 하고 좀 점진적으로 자리를 물려주는 방법도 있겠고, 뭐 알싸하게 탄핵으로 가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청와대에서 자기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촛불 집회에 의해 정치권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여권 인사들도 잇따라 회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그 3시부터도 또 전직 국회의장, 또 국무총리, 뭐 정관계 원로들이 모여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후에 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뭐 탄핵 새몰이로 가느냐, 아니면 뭐 봉합의 기점이 있을 것이냐, 여권은 지금 어떤 길로 갈 것이라 보십니까? 실제로 뭐 여권 자체 원로님들이나 봐도 전체 국민들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대통령과의 어떤 중간 매체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금 이제 크게 격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6인 회의 체제 자체가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초기 이 최경환, 김무성 두 사람의 모임 자체가 상당히 비박계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앞으로 당을 안정되게 해서 대통령을 도와주고 스스로 당을 안정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은 많이 높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게 보니까 내일 주류와 비주류 중진 6인 회동에서 이정현 대표 뭐 즉각 사퇴, 비대위 전환이 타결될 것인가도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중진 6인 회동에서 어떤 소방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사실 요원하다는 그런 전망도 많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내에서도 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 사실이고, 그리고 이 6분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들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들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좀 판단을 하는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할 텐데, 네.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6분이 모여가지고 비대위원장 카드를 다 꺼내놓고 거기에서 좀 선택을 해가지고 좁혀나가는, 그 후보군들을 좁혀나가고 국민들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6인 회의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또 한 번 내용을 아주 심하게 할 테고, 그 다음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주류 일각에서는 지금 뭐 차라리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졌으니 분당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당 부분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네. 여당 걸리는 생리가 것들이 어떤 건지. 예.
광야에 나가가지고 혼자 살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승리가요? 예, 네. 그 그러니까 주류든 비주류든 예. 누군 간에.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두 분이 나갔는데 네. 그 다음에 후속 탈당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 김무성 그 전 대표가 탈당과 대선 그 불출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있을 때 탈당보다는 불출마를 선택했다는 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것이 도미노 탈당을 결과적으로 막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는 확실하게 이 당이 분개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는 이 당은 다시 뭐 새로운 모색들을 해가면서 끌고 나갈 거다. 그리고 더 이상의 탈당이 뭐 계속 이루어지진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그게 탈당식 그 탄핵안을 하는 게 2일 아니면 9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회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은 건 아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통령 당적 정리 사안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것도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실제로 최소한 대통령과 그 새누리당을 좀 구분하면서 차분하게 새누리당이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끝까지 대통령을 모신다는 입장, 뭐 네. 그런 입장이 되고 아마 견디는 시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이임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시점까지 어쨌든 끌어보겠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탈당 부분에 논의가 거칠게 나올 만한데도 사실은 잘 가시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선을 좀 그어야 되는 게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3당 됐잖아요. 예. 이 여론조사로 집권 여당이 보면. 3당이 됐다는 건 굉장히 그 의미한 바가 큰 것일 테고 당내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못 긋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야박하게 탈당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지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그 당 대표 시절에 당을 구했던 분이고 당을 어찌됐든 집권당을 만들어준 분인데 이분을 우리가 나가라고 알아서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불감초형 고소원이죠. 그런 면에서 일단은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당에서 직접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데 그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끝까지 버티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탄핵 시점이 되면은 탈당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정현 대표도 그때까지는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의 바람일 거고 당내 주류 세력들의 바람일 건데 과연 견딜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탄핵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헌론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권 일각이나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헌 확대론을 되게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종의 좀 정치적 셈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셈법이 작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현 상황에서 탄핵을 하게 되고 그러면 조기 대선을 빠르면 내년 6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현재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임기 초에 탄핵을 개헌을 하겠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셈법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자연스럽게 이제 제3지대론이나 또 정진석 대표나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이 손학규 전 고문과 손을 잡고 호언론과 개헌론이 정치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양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추월해 가기 위해서 쫓아가는 분들은 당연히 87 체제의 시대 정신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의 그 200명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만 뭐 대통령 임기가 짧아졌으니까 이참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졸속 개헌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다를 염두에 두고 자연스럽게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개헌파와 비개헌파로 나누어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개헌파들이 뭉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잠룡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는요. 지금 뭐 이 피곤한 전국, 이 위기의 전국에서 굉장히 좀 안 그래도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또 개헌 이런 정치인들의 셈법에 또 한 번 개탄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좀 이렇게 개헌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혼자서 이 거대한 흐름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거는 커다란 오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막아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도 본인은 굉장히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87 체제에서 보여줬던 6명, 이번에 7명째 대통령분이 모두가 불행했어요. 그리고 그 불행하는 과정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큰 손실을 봤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본인이 이번에 결단을 하고 수용을 하면서 물꼬를 터줘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다음 정부부터는 이 30년 이 체제가 결국 시대의 정신을 다했다라고 하면 물꼬를 터져서 다음 정부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 본인도 그래야지 다음에도 살 수 있고 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의결 정족수는 넘길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상당수다 보니까 이젠 시선이 쏠리는 게 헌재입니다. 네.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6명의 찬성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시각으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서 근데 뭐 어떤 그전의 그 분석은 이제 거기 구성원의 성향이 네. 뭐 이렇게 다소 보수적이니까 불리하다 했지만 현재 지금 검찰이 대통령을 공모 사실 피의자로 보는 상태에서 또 명백히 어떤 탄핵의 요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또 어제 뭐 그 200만 명 가까운 그 촛불의 민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상외로 탄핵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가능성에 있어서 내년 3월까지 퇴임하신 분이 2분이나 계시고 또 우리 권선동 법사위원장께서 탄핵 검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 조사하는 이제 책임자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좀 복병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탄핵 가결될 가능성 쪽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 그것도 좀 빨리 될 가능성도 좀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 부소장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의 실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견디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1차 저지선인 국회가 견디지 못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네. 2차는 결국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에는 법적인 정치적인 판단도 하지만 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뇌물죄를 비롯해서 요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인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국민적인 저항이 대단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같이 추진을 해야 한다. 탄핵과 개헌은 같이 가야지 만약에 탄핵이 안 됐을 때 그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적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탄핵에만 다 몰두할 게 아니라 결국은 미래를 여는 개헌이라고 하는 거를 동시에 추진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좀 모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민들의 이 분노를 어디서든 다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최근 정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